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선희입니다. 내마녀의 날이었던 어제 양시장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약세로 출발했다가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반전하면서 2,760선까지 올려 세웠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규모 1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재차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내렸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 약세에서 회복한 후로 플러스권 유지해주면서 0.8% 상승했고 시총 상위주들도 대체로 올랐습니다. 시장이 주목하던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후의 수급과 시장 방향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이번 주 마지막 장이네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뉴욕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부양책 협상과 실업지표, ECB의 추가 통화 완화, 또 코로나19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는데요. 의회에서 연내 부양한 승인을 위한 협상은 계속됐지만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85만 3천 건으로 전주 대비 13만 7천 건이 늘었는데요. 이딴 셧다운의 고용이 타격을 받으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WTI는 2.8% 오른 46.78달러에 브렌트유는 3.1% 오른 50.25달러에 거래됐는데요. 브렌트유가 50달러를 넘은 건 9개월 만이고 두 유종 모두 3월 4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는 FDA의 자문위원회가 화이자 백신에 대한 심의회의에 들어가면서 백신 승인 기대감으로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나면서 원유 수요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고 긴급 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을 1조 3,500억 유로에서 1조 8,500억 유로까지 확대하고 순 매입 기간도 내년 6월 말에서 2022년 3월 말까지로 9개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또 은행 대상 초저금리 장기대출 프로그램 기한 연장, 팬데믹 긴급 장기대출 프로그램 추가 계획도 밝혔습니다. 22통화정책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끝났다고 판단할 때까지 순매입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렉시트 미래관계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국과 유럽연합 모두 노딜 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와 타결하지 못할 큰 가능성이 있다는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또 폰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 또한 협상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지만 전환기 종료가 임박했고 합의 여부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영국의 EU 탈퇴 이후 전환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지만 양측은 어업권, 분쟁 관리 체계, 또 공정 경쟁 보장 등 세 가지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에 뉴욕 3대 지수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3% 하락으로 3만 포인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29,99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13% 하락하면서 3,66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나스닥은 0.5% 상승했습니다. 12,40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의 중심 이슈를 점검해드리는 브라이언의 월가톡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위원 브라이언 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요일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아마도 금요일이라 많은 분들 좀 피곤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또 브라이언 김 위원도 오늘따라 약간 피곤해 보이긴 하는데 예. 네, 그래도 좀 오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힘내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네. 이 PPT를 좀 보여주면 네. 이제 조 바이든, 우리의 미국 대통령 네. 한 40일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 트럼프 지금 대통령은 아직도 안 물러나고 네, 네. 안 물러난다고 그렇게 말이 나고 있죠. 근데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 되기 전에 네. 많은 IT 회사들이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일 큰 문제가 세금. 세금. 그렇죠. 세금. 이 회사들이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네. 4년 동안 트럼프가 법인세를 엄청 내려가지고 그렇죠. 많은 이득을 봤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까? 이 IT 회사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CNBC도 헤드라인이 이 capital gains tax가 어마 올라가면 네. 이제 큰 폭락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텍스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왜냐면 그때 내가 말하다시피 네. 이 조지아 1월 5일 날 조지아 런오프 일렉션이 있는데 네. 이 블루 색깔 두 명이 돼야지만 바이든이 원하는 대로 세금을 올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딱 보기에는 이 블루 색깔 두 명이 될 가능성이 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공화당 애들이 될 가능성이 커서 네. 근데 또 걷다가 트럼프가 많은 이슈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네. 자기 투표하는 사람들한테 이건 다 사기다, 투표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지금 네. 얼마나 많은 투표하는 분들이 나와서 투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 블루 색깔 두 분들이 이긴다면 네. 그럼 그 자리를 50대 50이에요. 세넷. 그렇죠. 상원에서. 네. 50대 50이면 누가 그 비기는 거를 깰까? 타이브레이크를 깨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바이든의 부대통령. 대통령. 부대통령이 당연히 바이든 쪽으로 그렇죠. 결정 내리겠죠. 그렇다면 이 세금 문제를 다 바이든 쪽으로 가가지고 바이든은 지금 이 중간을 보면 밑에를 보면 24%에서 40%까지 네. 올리겠다. 네. 니네들은 너무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좀 내라. 쉽게 얘기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 1986년도, 2012년도 정치권이 바뀌면서 12월 달 전에 많은 매도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팽스탁,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애플, 애마존 이게 지금 모멘텀이 많이 죽었어요. 네. 이게 이제 연말 오면서 이게 래깅 모멘텀에다가 네. 세금 셀링이 있으면 더 폭락이 되겠죠. 근데 만약 폭락이 안 온다. 그러면 이 큰 회사들은 절대로 바이든이 세넷을 컨트롤 못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조지아가 공화당이 이길 거라고, 믿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리스크는 있지만 만약 그런 폭락이 안 온다면 이 페이스북, 애마존, 애플 주식이 많이 안 팔린다면 그래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공화당이 이길 거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이 회사들, 테슬라, 엔비디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간 동안, 그러니까 2017년에 들어오셔서 이제 조금씩 나갈 건데 이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겼어요. 네. 왜냐? 세금이 이렇게 별로 안 되는데 당연히 이득을 챙기고 뭐 중앙은행에 돈을 풀어서 근데 왼쪽 보면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팔, 어도비 다 아시는 회사들이죠. 애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이 테슬라가 넘버 원이에요. 테슬라가 지금 뭐 한 1,408%, 한 1,500% 올라갔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차례 했거든요. 여기 애플 그다음에 근데 4년 동안 진짜 S&P는 한 뭐 1년마다 한 10%, 10몇 프로 올라가는데 이 회사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겼잖아요. 이 회사들이 엄청 이 폭락을 느끼겠죠, 이걸. 그러면 20몇 프로에서 40%까지 올라간다면 크게 많이 이득에
아니면 수익에 많이 네네. 영향이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권 하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어 왔는데, 자, 그랬던 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굉장히 낮게 적용을 했습니다. 세율을. 그랬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바이든 정부는 세율을 높이겠다라고 지금 계속 그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야기들 지금 해주셨어요. 또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저한테 저 패턴 분석에 제일로 안 잡히는 게 저한테 네. 저기예요 지금 네. 테슬라가. 아니 이거 좀 보십시오. 이 검은 라인이 테슬라예요. 테슬라. 네, 테슬라는 지금 570조 달러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빨간 게 토요타, 그리고 오렌지 색깔은 복스와겐, 그 다음에 다임러 벤츠, BMW 그다음 혼다인데 얘네들 합해서 가치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이게 네. 거품의 거품이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뭐 계속 사셔도 되고 저는 뭐 여기서 사실은 꺾어질 줄 알았는데 이거는 계속하고 뭐 S&P에도 더해지고 또 네.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크레이지한데 근데 일론 머스크 진짜 똑똑한 분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이런 valuation, 이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품은 저도 진짜 30년 동안 일했는데 네. 월가에서 이런 거품은 저도 처음 봐요. 이거는 진짜 거품의 거품이지 또 다른 이렇게 표현이 안 됩니다. 저도 진짜 이거 보면 진짜 눈이 확 떠져요. 그래서 어떻게 주식이 네. 이렇게 갈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S&P 지수죠. 네. S&P 지수가 그 빨간 라인에 보시면 네. 이게 평균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140년을 내가 모아봤는데 네. 1901년 이 블루 라인이랑 빨간 라인이랑 이 틈이 89%, 그리고 1929년은 한 틈이 79%, 1966년 45%, 이제 와서 여기 2000년도 125%이 틈. 근데 이제 지금은 144%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 빨간 라인이랑 어느 날 만나요. 이건 한 뭐 10몇 년 걸렸죠. 이것도 한 지금 10년 가까이 걸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최고의 144%잖아요. 뭐라 딱 볼 때는 eventually 결국적으로는 빨간 라인이랑 만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어느 날이냐 그게 제일 힘든 건데 이런 거 보면 어떻게 거품이라고 안 생각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이 평균 라인이 지금 네네네. 진짜 이제 큰 스토리를 진짜 위험이 있다. 근데 거기서 계속 지금 많은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진짜 네. 지금 개미 투자자들의 지금 역할인데 지금 기관 투자자는 별로 없어요. 다음 스크린을 보면 네. 이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서 지금 참석을 안 한다는 걸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이 리포트는 블룸버그 뉴스가 네. 스마트 머니 인덱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블룸버그는 세계 최고의 금융 정보 회사잖아요. 지금 주식은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 스마트 머니 인덱스, 그러니까 똑똑한 머니. 네네.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라면 기관 네. 전문 투자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시장에 참여를 거의 안 하고 있네요. 네, 지금 개미 투자자만 여기서 올려서 지금 또 다른 스크린을 보면 또 확정이 나왔는데 네. 이것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때도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dumb money가 개미 투자자들. 네. 좀 죄송하지만 개미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좀 네. 재밌는 말이지만 스마트 머니는 블루 색깔인데 이거 그때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코로나 전에 네, 그쪽. 예, 빨간색이 개미 투자니까 네. 개미 투자자들은 코로나가 내려갈 때 무서워서 팔았어요. 근데 블루 색깔은 기관 투자자들은 스마트 머니는 샀네요. 거기서 사고 있었어요.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지금 검은 라인은 S&P 500이거든요. 네, 네. 스마트 머니 샀으니까 엄청 이득 탱이겠죠. 근데 개미 투자자는 팔았으니까 이거를 못 챙겨겠죠.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이 다시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는데 개미 투자는 계속 쫓고 있는데 스마트 머니는 안 쫓고 있죠. 여기 보세요.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네네. 네.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그러니까 감정에 있는 네. 분석이죠. 이게 스마트 머니, 덤 머니가 이게 얼마나 거품이고 그리고 항상 개미 투자자들이 잘못하는 게 타이밍이 제일 안 좋아요. 개미 투자자들이 제일로 안 사야 될 때 사고 제일로 안 팔아야 될 때 팔고. 비트코인 똑같아요. 2017년 12월 달에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샀어요. 왜냐면 와 이렇게 올라갔는데 나도 사자. 올라가니까. 그분들은 항상 다 올라간 다음에 좀 질투가 나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 아까는 증권 시장이고 이제 채권 시장을 보면 네. 똑같은 스토리예요. 지금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냥 돈 풀린 다음에는 이렇게 내려갔지만 수익률이 0.31,
지금 6개월 안에 3배 올라갔어요. 네. 지금 맞아요. 1% 바로 밑에 있는데 1% 넘어가는 거는 저는 시가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10년 국고채는 모든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네. 뭐라 그러죠? 그 신용카드 뭐 대출이나 모기지나 뭐 대출, 이런 대출 단어가 생각 안 났어요. 네. 크레딧 카드 대출, 모기지 대출, 모든 대출에 10년에서 매겨져요. 가격이. 그렇죠. 기준이. 예, 기준이. 그래서 신용카드 낼 때 몇 프로인데 이게 올라가면 더 올라가겠죠? 그쵸. 그럼 경제에 완전히 문제가 있겠죠. 근데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제일로 지금 예측하기 못하는 게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냐. 만약에 이게 인플레이션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또 그때 또 내가 또 패턴 보여줬지만 인플레이션하다 디플레이션이다. 저도 잘 그거는 뭐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이거를 볼 때는 뭐 인플레이션 온다. 왜냐면 국고채 수익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간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엘리엇 파동으로 볼 때는 네. 30년 국고채도 충분히 패턴을 봐요. 이거는 국고채도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흔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엘리엇 파동 되는데 이것도 지금 3파동 안에 있어요. 3파동 안에는 되게 강한 파도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락 3파동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벌써 30년 국고채도 네. 수익이 올라간다. 항상 국고채 생각할 때 가격이 내려갈 때 수익률은 올라가고 그쵸. 가격이 올라갈 때 수익이 내려가면 만약 그래서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것도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 10년 국고채도 지금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30년도 이렇게 가격 프라이스 액션이 벌써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수익률이 더 올라가고 국고채 가격은 내려갈 거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제가 딱 볼 때는 여기서 내 생각에는 코스피가 꺾어질 것 같아요. 뭐냐? 대한민국은 수출의 나라죠. 네? 그렇죠. 코리안 원이 강해지면 수출을 많이 못하겠죠. 너무 이렇게 그렇죠. 마진이 없어지겠죠. 네네. 뭐 현대 그런 차들 만약 코리안 원이 비싸지면 미국에서는 더 비싸지고 그럼 그쵸, 사람이 그쵸. 더 안 사겠죠. 근데 지금 코리안 원이 여기서부터 1240부터 지금 1080까지 왔다가 지금 맞습니다. 반등했는데 예. 이게 지금 트라이앵글 패턴이 보여요 지금. 이거는 월 차트, 이거는 연 차트니까 네. 되게 길게 봐셔야 돼요. 이게 그때 1997년인데요, 1995였는데 네. 1800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1008을 넣으면 트라이앵글가 없어져요 패턴. 저는 패턴 분석가예요. 네. 4차 파도는 마지막 동인 파도가 남았다는 걸 얘기해 주니까 내 생각에는 몇 년 있다가 1995를 뚫다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완전히 트라이앵글 퍼펙트하게 지금 이게 contracting triangle이거든요 영어로. 지금 이렇게 생각가지고 내 생각에는 여기서 이게 바운스하면 코스피 시장이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원달러 환율 분석을 좀 보여주셨는데 지금 연 차트로 쭉 엘리엇 파동으로 분석을 했고요. 지금 4차 파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트라이앵글 패턴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 기준점이 지금 1008.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008원인데 만약에 이 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제 트라이앵글 패턴이 깨지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 해석이 맞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이 선을 지켜주고 지금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큰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내 생각에는 이 반등이 오자마자 코스피는 내려갈 거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비트코인 시간이죠. 모든 저의 카카오방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에 완전히 관심 많으신 네. 분들이 드디어 이 SEC, 그러니까 미국 금융감독원에서 네. 최고죠. 이분이 떠납니다. 이분이 제이 클레이튼 분이 네. 비트코인 암호화폐에서 완전 적이었어요. 모든 거 암호화폐 안 된다. ETF 안 된다. 저리 가라. 이거는 뭐더라. 사기다. 뭐 네. 그런 식으로. 근데 드디어 떠나니까 이제 바이든이 그때 추천한 분인데 이름을 까먹었지만 네, 맞아요. 그분은 크립토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전망도 되게 좋고 혹시 그분이 되게 크립토 프렌들리 SEC 체어맨을 뽑지 않을까. 근데 이것은 진짜 되게 좋은 뉴스예요. 여기서 좀 보여줬지만 엑스퍼트들은 여기서 이거는 완전히 굿 뉴스다. 왜냐면 다음 오는 분들이 오는 SEC 체어맨이 네. 비트코인 ETF를 되게 프렌리하게 생각할 거고 거기서 진짜 이제 ETF가 진짜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되게 좋게 보고 있으니까 이걸 좀 염두에 둬야 돼요. 네네. 자, 지금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제이 클레이튼이 이제 곧 사임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이 암호화폐에 조금 더 친화적인 인물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ETF 같은 상품들에 조금 더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비트코인 시간인데 이제 여기서 이 조정이 진짜 힘들고 있어요 지금.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이 fear and greed를 보면 되게 지금까지 greed가 많은데 네. 이제 좀 fear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이거는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부르는 네. 건데 이제 시장이 얼마나 지금 상황에 공포를 느끼고 아니면은 탐욕을 느끼는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2017년도 네. 그 고가를 조금 치고 내려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지금 심리가 이거 다 온 거 아닌가, 이제 여기서 큰 조정이 온 거 아닌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금 단기를 볼 때는 아직도 여기에 네. 1, 2, 3, 4, 5 핑크색 1, 네. 2, 3, 4, 5가 좀 그려진 다음에 큰 일이 그려지고 조정이 와야 되는데 저도 지금 계속 열심히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여기서 4차 이 오렌지 색깔도 되게 교과서로 보는 그 ABC가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예측하기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되게 rare해요. 이렇게 드물지가 않아요. 왜냐면 항상 이 조정 같은 거는 이렇게 네. 이 오렌지 보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ABC가 보였는데 이 네. 조정은 그냥 완전히 일자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무지 힘든 조정이었지만 네. 만약 이 카운트가 맞다면 여기서 이제 이가 다 끝나고 이제 3차로 올라가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차트는 별로 내가 안 보여드리는데 하도 2시간? 예, 2시간짜리. 네. 2시간짜리 보면 이건 진짜 구체적으로 보는 건데 어저께 우리 카카오방에 있는 분들한테도 네. 공개했지만 지금 열심히 모시고 있지만 계속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기 어저께 이렇게 expanded flat 패턴이 저한테 보였어요. 일자가 그리고 그다음에 A자, B자를 뚫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시작이 3차 아닌가?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딱 클래식 expanded flat이 이럴 때 지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expanded flat도 이렇게 피보나치를 보면 여기서 A자 길이를 봐가지고 한 1.618 곱하기 하면 18,075에서 까지 내려간 다음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한 100포인트 더 내려가요. 한 17,940인가 50에서. 근데 반등해가지고 지금 가격 18,000 아까 보니까 18,400인가 18,35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내 카운트가 맞다면 이 붉은색 3차 가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를 볼 때는 네. 저도 계속 보고 있어요. 패턴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만약 그런 큰 조정이 온다면 내가 당연히 워닝 해드리겠죠. 근데 딱 거래량 볼 때, 모멘텀 볼 때는 아직 그런 크게 팔린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좀 빠질 거다는 그거는 아직 안 보입니다. 아직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좀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더리움도 지금 1차 올라와서 A가 이루어졌고 B가 트라이앵글이었고 C를 내려가서 지금 아까처럼 여기서 큰 트라이앵글가 A, B자 초록색 보죠. 네. 이게 트라이앵글, 그다음에 C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A자, B자 트라이앵글, C 내려가서 이제 여기서 또 올라오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다음에 이제는 XRP, 리플도 여기서는 내가 우리 고객들한테 이게 어쩌면 한 번 더 올라가서 내려오면 트라이앵글고 여기서 만약 47점 근처에 가면 플랫 패턴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52전인데 네. 플랫 패턴은 꼭 40 근처만 가면 돼요. 그래서 40점 꼭 거기 가서 이렇게 끝나야지 플랫이 아니라 이 40점, 48점, 50점도 여기서 끝나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플랫 패턴이고 아니면 여기서 한번 올라간 데 내려가면 트라이앵글로 변해요. 그래서 트라이앵글로 변한 다음에 이제 크게 올라가겠죠. 만약 트라이앵글 변한다면 이게 카운트가 달라져요. 왜냐면 2차 파동은 트라이앵글 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LA 파동 지금 모르시는 분은 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이 3차가 이쪽으로 가고 4차가 이쪽으로 가고 이제 1차가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냥 하여튼 결론은 단기를 볼 때는 모든 알트코인이나 메인 비트코인 다 지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보고 있어요. 왜냐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올라올 때 오늘 아침에 봤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좀 염려가 되지만 저는 카운트만 믿습니다. 카운트가 훨씬 정확하니까요. 카운트 상태는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올라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리플 차트까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겠다라고 그런 쪽으로 좀 보고 계시고 또 앞서는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일단은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남았는데 1월 5일에 조지아주에서 상원 의원이 또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바이든 당선인이 지금 이 법인세율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적용이 되려면 상원 의원에서 또 민주당이 장악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두 표를 얻어서
50대 50이 만약에 된다면 그 타이를 깨는, 그러니까 그 결정권을 갖는 사람이 이제 부통령인데, 자, 그 권한은 또 민주당 쪽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높여서 결국에는 조금 폭락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까지 짚어드렸으니까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이들 요즘에 이 오픈 채팅방에 많이들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브라이언 킴, 서울경제TV 브라이언 킴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킴 의원은 여기서 바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슈와 종목을 함께 살펴보는 김민수의 사셨나요? 시간입니다. 펠리제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제 2,700 시대를 열어서 계속 이 위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9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올해 이렇게 상승 랠리를 이끈 것이 바로 벤처기업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이다 하는 분석들이 나왔는데 자, 자세한 내용과 또 내년의 시장 전망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코스피 2,700, 코스닥 900이면 93, 27입니다. 약 3분의 1이네요. 네, 격차를 좁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하면서 네, 코스닥 화이팅을 외쳐보고 싶은데요. 일단 중요한 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게 시가총액의 변화가 모든 걸 말해준다. 지금 트렌드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과거에 2000년도 초반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저희가 뭐 그때 잘 모르는 종목들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년 전 같은 경우는 주식을 안 하셨던 분들도 많을 테고 근데 그때 같은 경우 물론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였는데 그때 뭐 한국전력이나 한국이동통신, SK텔레콤 전신이죠. 그리고 이런 중화학업체 이런 쪽으로 이어졌다가 지금은 시대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코스피 쪽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이런 회사들이 특히 대표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한메일이죠. 예전에 한메일 다음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설립돼서 합병되는 이런 흐름들까지 나오게 되면은 처음 구성은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벤처 사업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더 확장돼서 나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비슷한 흐름들이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코스닥도 벤처 13개사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44조가 되면서 전체의 한 12%까지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벤처 사업이라는 특징이 그렇겠죠. 최근에 또 드라마 중에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네, 이거 맞나요? 제목이? 네. 이거 보게 되면 수지만 볼 게 아니라 이 돌아가는 생태계에 대한 흐름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들인데 그만큼 많이 생기고 많이 사라집니다. 하지만은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자본과 결합돼서 그리고 그와 함께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그 흐름을 가져가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과거에 생각했듯이 기업이 크는데 보통 몇십 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빠르면은 몇 년 안에도 강하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덩치를 키울 수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좀 더 빨라지는 기술과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대에 나오고 있는 분위기를 봤었을 때 이런 식의 변화는 앞으로 계속 기대가 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특히 신규로 상장하는 회사, 물론 신규 상장하는 회사가 시장에서 반응하는 흐름들은 초기에 변동성이 크고 보통 신규 상장하는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 가장 좋을 때 상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재평가도 받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앞으로 시장 관련된 쪽에서 바라보는 흐름들로 봤을 때는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관련돼서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외국인들 선물 모두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시장 압박을 안 줬던 부분들인데 근데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는 과거와 다르게
시장이 이제 경기가 부진할 것이다. 코로나19의 피해 때문에 부진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저희가 보는 선물 시장이 낮은 효과가 이제 앞으로 정상적인 시장으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선물 시장이 오히려 높고 현물 시장이 낮은 변화가 찾아오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은 배당락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아직 어떤 선물과 현물 차이가 뚜렷하게 변화가 없는데 이제 이 부분이 플러스권으로 즉 선물이 더 고평가고 현물이 더 저평가가 되는 현상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 계속 내내 이어졌던 프로그램 매수로 청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내년 초에 이어지도 한 번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선물 시장의 플레이어도 여러 가지 전략들이 바뀐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선물과 현물 차이인 베이시스 계속 주목을 하면서 시장 동향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선물과 현물 사이의 베이시스도 체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어제 장은 외국인 매도의 지수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근데 그 안에서 건설주들은 또 눈에 띄는 상승을 보였는데 또 대형 건설사들이 연고점을 새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하고 또 건설업종 안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한 11월 중반 때부터 계속 건설주, 건자재주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좀 사셨나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저희 코너 제목이어서 그냥 코너 제목을 얘기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 갖지 마시고요. 이제 172주 샀습니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도 없고요. 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오던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얘기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냥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려면은 정리하는 게 맞고요. 근데 오히려, 앞으로 한 단계를 더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또 단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러면 단기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매매하기로 결심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는 날이죠. 뭐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각자 또 매매 패턴과 저 주식을 대응하는 접근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눌림목이 들어온다. 또 사야 되겠죠. 그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라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뭐 지금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겠다, 뭐 해외 수주 관련된 얘기들, 뭐 여러 얘기는 다 강조를 드렸던 얘기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좀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요. 지금 건설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희가 보통 알기로 정부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건설주가 어떤 영업이익이 뭐 거의 3분의 2 토막 나고 그리고 적자 나고 이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꾸준하게 그래도 아무리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여전히 거의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떤 정부 규제 때문에 좀 더 할인을 받았던 측면들이 높죠. 할인에 대한 배경은 어떻게 보면 실적과 자산 대비 저평가로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 변화가 되면서 그동안 받았던 할인 요인들이 제거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자리로 가야 되겠죠. 특히 건설업종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게 한 10년 동안 계속 밀렸습니다. 쉬지도 않고 10년 동안 꾸준히 고점에서 쭉 밀렸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서름이 높아진다겠죠. 네, 높아진 서름을 이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폭발하겠죠. 그래서 울분을 터뜨린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이어지는 월봉의 패턴을 보게 되면 중기 저항권을 다 돌파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과정들이 충분하고요. 그러면 적어도 다음 저항권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업종만 보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로 한 20%는 더 올라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건설주를 대하는 시각은 단기적인 건 모르겠고요. 특히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대응하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는 해외 쪽은 이제 내년에 백신과 뭐 SOC 글로벌 SOC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청사진이 갖춰져야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단기적으로 그래도 내수에 기반을 둔 건설주가 좋겠다는 쪽과 함께 특히 대형 건설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계속 위축만 되다가 정부가 정책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소규모 어떤 공급 쪽이 아니라 약간 그동안 집값 가격도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람들이 많이 유동성이 모일 만한 곳에서 좀 어떤 대표적인 역세권이나 이런 쪽에서 변화를 가하기 시작하겠죠. 게다가 이제 오히려 재건축 시장까지 살짝 열리는 모습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쪽까지 변화가 온다라고 되면 더 큰 기회가 건설 쪽에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수주의 기회를 처음에는 대형 건설사가 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대형 건설사 저희 5대 건설사 있죠. 이쪽은 계속 관심을 갖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뭐 GS건설이건 현대건설이건 거기다 뭐 대림산업 요즘은 또 대우건설이 탄력이 가장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조정시 매수 시각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IS 동서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건설주와 폐기물을 같이 양축으로 하거든요 회사죠. 대표적으로 양축의 하나가 코엔텍 다 지금 IS 동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가겠죠. 그런 쪽과 함께 또 어떤 절대적인 저평가로 보여지고 있는 동부건설, 동원개발은 또 부산 경남 쪽의 강자입니다. 근데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여전히 기회 요인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건설적 관련된 쪽에서는 시멘트 쪽의 쌍용 양호에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재상장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여전히 어떤 고배당 메리트와 함께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밖에 페인트 쪽의 강남 제비는 아니고요. 스코입니다. 강남 제비 스코. 예전에 제비표 페인트라고 알려져 있던 회사인데 자산가치 뛰어납니다. 근데 거래가 많이 안 돼서 너무 공격적으로보다는 걸어놓고 사야 될 종목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한제강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실적을 따지게 되면은 지금 오른 가격이라도 PR이 5배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자산 대비도 여전히 저평가하기 때문에 올해 내년 실적 변화 빠르게 나온다라고 되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건설주들 조정 시에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또 그 안에서 눈여겨볼 종목들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이 언택트 소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백판지 그리고 골판지 업체들의 이 수혜가 더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 또 눈여겨볼까요? 네, 제지업종 쪽에 골판지, 백판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제지업종이 모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제지업종 같은 경우 최근에 잠깐 움직였던 뭐 무림 PMP 이런 쪽은 좋은 지금 시기에 맞는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펄프 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보여왔고 거기서 펄프 제조와 관련된 쪽의 회사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당연히 썩 좋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접근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은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골판지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요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변화가 지금 과거에서 이제 이어졌던 이 폐지 관련된 쪽에서 어떤 글로벌 국가들이 이제 수입 못한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폐지 가격이 폭락했죠. 이런 쪽으로 이어지다가 또 이제 대양제지 화재가 나기 시작하는 상황들인데 골판지 원지 즉 골판지를 만드는 생산에 필요한 제품들이 이제 그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원지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제 골판지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골판지 업체들은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수요가 별로 못 따른다라고 하게 되면 저항이 나올 텐데 지금은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측면들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현실이고요. 아마 이 부분이 이번 4분기 실적에 확인된다라고 되면 내년 1월 달에 중소형주 강세와 함께 또 강하게 부각받는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주자, 뭐 신대양 제지, 뭐 아세아 제지 관심이 있는데 아세아 제지를 사실 거면 차라리 아세아라고 하는 아세아 시멘트와 아세아 제지를 다 품은 대표적인 지주사죠. 이쪽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백판지는 지금 하얗게 깔린 종이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백판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 같은 포장재에 많이 쓰이고요. 또 마스크 포장 같은 경우도 바깥에 백판지를 이용해서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종이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개인위생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리대부터 게다가 또 휴지 이런 쪽까지도 같이 쓰이다 보니까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세아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아보다 지금 해성 산업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세아의 또 대주주죠. 게다가 원창이라고 하는 골판지 관련된 회사까지 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골판지, 백판지를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회사는 해성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장 좋은데 주가는 지주사의 흐름들이고 좀 무겁다 보니까 당장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빛을 발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깨끗한 나라도 3분기 실적, 이번에 상반기와 3분기 실적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는데 아직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은 갖고 지켜보시면서 뭐 수급이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턴할 자리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한 번쯤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재질 관련주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